내가 내 꿈을 이루어다오. 또 내 아이디어 훔치러 왔나? 피카소의 또 매력 대단한 거지요. 몽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스페인의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는요, 회화, 조각, 판화, 도예 등 정말 다방면으로 활약을 한 스페인의 예술가로서요. 스페인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파리로 이주하여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입니다. 현대 미술의 발군의 거장을 꼽으라고 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 화가로서 또 국내외를 막론하고 천재 화가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으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가진 예술가랍니다. 피카소는요, 10대에서 90대까지 80년 동안 맹활약을 하여서 정말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죠. 이베리아 반도 문화의 특징으로서요, 결혼을 할 때 자식은 부친, 모친, 즉 부모 두 분의 성을 합치는데요, 조상들의 성을 다 붙이고 정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요, 이름이 아주 길어져서 피카소의 풀네임은 정말 엄청 길답니다. 이렇게 긴 이름을 부모 두 분만의 성으로 짧게 줄이면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가 되며 루이스가 본래 성입니다. 피카소는 그의 어머니 성이므로 본래 파블로 루이스로 불리는 것이 맞으나 피카소가 19살이 되었을 때 피카소라는 어머니의 성을 선택함으로써 파블로 피카소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피카소는요, 그림 그리기를 말 배우기보다 먼저 시작을 했으며 처음 말한 단어가 연필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화가 지망생이었던 아버지 호세 루이스의 조수 노릇을 했는데요, 호세는 피카소가 새 다리를 그려 넣으라고 시킨 후에 피카소가 그려온 것을 보고는 내가 내 꿈을 이루어다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아버지도 놀랐답니다. 바르셀로나 예술학교 시절에는요, 남들이 한 달 정도 준비하는 과제를요, 단 며칠 만에 완성을 했고요, 1등을 당연히 차지했으며 입학시험에서도 남들이 일주일이나 걸리는 과제를 단 몇 시간 만에 마쳤고, 이걸 본 교사가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입학 후에 월반을 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실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는요, 그가 10살 즈음에 그렸다는 그 소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될성이 싶은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칙 연산을 배울 초등학생 나이에 이미 입시 미술을 마스터한 천재 중에 천재였답니다. 타고난 재능이 지나친 나머지 붓을 잡자마자 곧바로 성인 수준의 미술적 감성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자기 또래의 아이처럼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으며 이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화풍을 피카소는 평생 동안 동경을 했다고 합니다. 훗날에 그려진 입체파 그림들에 대해서는요, 대중들의 반응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그러한 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의 현대미술에 비하면요, 피카소의 그 입체파 그림은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입체파 수준의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피카소의 그 실력은 정점에 도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기대했던 피카소 아버지는요, 평생 동안 그의 화풍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들인 피카소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작고를 했다고 합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아들을 바르셀로나 예술학교하고 마드리드 예술학교에 보내서 미술을 배우게 했는데요, 피카소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림 연습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호세의 입장에서는요, 어렵사리 이렇게 명문사립학교에 보내줬는데 딴짓을 하고 다니다니. 네, 안타까웠겠죠?
결국 피카소는 집을 나오고 말았답니다.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입체의 그 여러 면을 평면에 한 번에 나타낼 것인가 개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본다면 우리 명쾌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카소의 큐비즘 그 입체파 그림은요, 아름다워서 훌륭하다기보다는요, 새로운 개념과 장르를 개척했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으며 또 구성의 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친구이자 시인인 막스 작곡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친구가 죽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그림들은 전부 그 우울한 푸른빛 톤의 아주 우중충하고 슬픔과 고난 등의 주제를 다루었기에요. 우리는 이 시기를 청색 시기대, 블루 피리어드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루는 파랗다는 뜻도 있고 우울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피카소의 가장 위대한 시기인 그 입체파 시대는요, 190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그 아프리카 가면에 푹 빠져 있던 피카소는요, 그때부터 사람의 얼굴을 평면 도형으로 쪼개서요, 분석을 해서 그렸으며, 나무를 아주 둔탁하게 깎은 그 아프리카 가면 같은 얼굴에서 그 피카소의 입체파의 경향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피카소는 셀 수 없이 많은 여인들을 만나면서요, 그때마다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진 것으로 또 너무 유명하잖아요. 여인이 바뀔 때마다 피카소 작품의 경향도 눈에 띄게 달라졌으며 1923년작 흰옷을 입은 여인은 1918년 그 러시아의 발레리나 올가를 만나서 결혼한 피카소가 고전적인 스타일로 되돌아간 신고전주의의 개막을 알리는 대표작이 된 것이랍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예술가들의 후원으로 정말 너무 알려진 거트루트 스타인하고요, 레오 스타인이 후원자가 되었답니다. 이들의 소개로 야수파의 창시자인 앙리 마티스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 거트루트 스타인의 아파트 살롱 27에서 만나서 모임을 가지면서 아주 가까운 친구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피카소와 라이벌 관계였던 앙리 마티스는요, 미술에서 색을 해방시켰고요,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켰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서로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다르기도 했고, 또 서로에게서 본인에게는 없는 부분을 발견했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피카소는 마티스의 작품 일부를 차용해서 쓰기도 했는데요. 그 때문에 피카소가 화실에 놀려 가면은요, 마티스는요, 또 내 아이디어 훔치러 왔나? 라며 투덜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카소의 입체주의, 큐비즘의 창시 초기에는요, 사람들의 반응도 정말 각양각색이었답니다. 앙리 마티스는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뭘 그린 거야?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피카소의 그 큐비즘 그림을 보면은요, 눈의 모양이 짝짝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측면의 눈하고 정면의 눈을 동시에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요, 당시의 그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정말 당시의 그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하고요, 또 마르크스의 그 혁명적 사관 등의 영향을 받았던 유럽은요,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고 있었고, 새 시대를 맞는 새로운 그러한 문화를 추구하였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피카소는 과거의 영광을 잘 재현하는 유물이 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정신과 개념을 창조해서 미술계의 혁명가가 되느냐 하는 길에서 후자를 택한 것입니다. 물론 후자를 택해서 대성공을 한 것이죠. 피카소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전부터 그림이 잘 팔렸던 화가로서도 유명하고요, 피카소 본인도 자신의 그림이 얼마에 팔리는지를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기
자기가 받을 돈의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자신의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에요, 독일군의 폭격에 의해서 정말 황폐화된 그 게르니카의 창극을 듣고 그린 명장인 게르니카, 이로 인해서요, 피카소는 당시 스페인의 총통이었던 프랑코의 미움을 사서 미국으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 전쟁이 끝나자 남유럽으로 돌아왔다가 프랑스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피카소는 스페인이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게르니카를 스페인에 걸 수 없다고 주장을 했기에 게르니카는 한동안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소장을 했지요. 참고로 피카소는 92살까지 정말 오래 살았지만 하필이면 프랑코도 천수를 누리는 바람에요, 스페인이 민주화가 되는 것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고요. 피카소 탄생 100주년이 된 1981년이 되어서야 이 걸작은 스페인으로 반환이 되었답니다. 게르니카는요, 반환 후에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소장을 하다가요, 1992년부터 마드리드 소피아 여왕 박물관에 지금 소장 중인 것입니다. 일화에 따르면 나치의 파리 점령 직후 한 게슈타포 장교가, 게슈타포는 그 나치 독일 하의 비밀 국가 경찰이죠. 그 한 장교가 게르니카를 보고 피카소에게 저거 당신이 한 거야? 당신이 그린 거냐고 물은 것이죠. 피카소는 아니, 당신이 했지. 당신들이 그림 속에 학살을 자행한 거지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정말 큰 그림인데요, 그 크기가 349 곱하기 775cm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품이죠. 그래서 피카소가 붓으로 그리지 않고 롤러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피카소는요, 1951년도 우리 6.25 전쟁을 모티브로 한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도 그렸는데요.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또는 신천 양민 학살을 주제로 했다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그린 게르니카와 함께 피카소의 대표적인 반전 작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피카소의 엄청난 여성 편력은요, 대중들 사이에서도 정말 많이 회자되고 유명하죠. 좋아하는 여성이 나타나면요, 당신을 어제보다도 더, 내일보다 덜 사랑한다는 말로 유혹을 했는데요.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안 넘어갈 여자가 있을까요? 피카소는 정말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을 뿌린 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모든 여인들을요, 다 찾는데 딱 한 번 프랑수아즈 줄로에게만은 먼저 피카소가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하네요.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늘 숭배를 받아왔고요. 먼저 찾으면 찾지 차인 적이 없는 피카소는 이 진로의 이별 통보를 받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진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달래기도 하고 애원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까지도 했는데요. 진로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진로가 유일하게 피카소를 찾다 하는 이야기는요, 특히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출처는 불분명한 거 이 기회에 알려드립니다. 진로는요, 피카소하고 이별을 한 후에 피카소와의 삶, Life with Picasso라는 책을 발표를 해서요, 피카소와 함께한 10년간의 생활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 그 책을 보면은요, 그 피카소의 마초적인 성격과 그 수많은 여성 편력도 다 나와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진로조차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나 남자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는데
나보다 3곱절이나 연상인 당신과는 말이 통하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니 피카소의 또 매력 대단한 것이죠. 오늘은요, 정말 세기의 거장 피카소의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요.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곧 또 다음에 만나게 되도록 해요. 아비안또!